시그니엘 서울의 그랜드 볼룸은 지상의 별들을 모아놓은 듯했다. 천장을 수놓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가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교묘하게 어우러졌다. TK 그룹의 연례 자선 갈라.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여 자신들의 부와 자비심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향수와 명품 가죽, 그리고 은은한 위선의 냄새가 떠다녔다. 이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 한지아는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손님이 아니었다. 뻣뻣한 유니폼을 입은 케이터링 아르바이트생. 얼굴에는 이질적인 미소를 억지로 붙인 채였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어머니의 병원비 고지서가 붉은색 경고처럼 만져졌다. 그 종이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녀의 허벅지를 찌를 때마다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다. 어떻게든 그 남자의 눈에 띄어야 했다. 저기 홀의 중심에 권태민 회장이 있었다. 언론이 붙인 별명처럼 그는 완벽한 얼음 장벽이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맞춘 검은색 슈트는 그의 차가운 아우라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지만 아무도 감히 3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소란을 무감각하게 관조할 뿐이었다. 반대편 구석에서 박진석 전무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TK그룹의 2인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이었다. 능구렁이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그의 눈은 포식자처럼 권태민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그는 권태민의 저 완벽한 통제력에 균열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지아는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48시간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과 레스토랑 주방을 전전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권태민이 귀빈 몇 명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잠시 등을 돌렸다. 바로 지금이었다. 지아는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지독한 피로감에서 온 실수인가? 아니면 절박함이 빚어낸 고의인가? 그녀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권태민의 동선을 계산하며 그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의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 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바로 그 찰나 지아는 비틀거렸다. 아타는 작은 비명과 함께 은쟁반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던 붉은 와인 잔들이 일제히 기울어졌다. 짙은 루비색 액체가 권태민의 완벽한 슈트, 재킷 앞섭을 그대로 적셨다. 음악이 멎었다. 홀 안의 모든 대화가 순간적으로 증발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얼어붙은 소리. 깨진 유리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그것이 유일한 소리였다. 경호원 2명이 즉각적으로 지하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권태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값비싼 옷을 망친 얼룩과 그 얼룩의 근원인 비천한 아르바이트생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무관심뿐이었다. 지아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기 직전 그녀는 이성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홀 전체가 울리도록 절규했다. 권태민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어머니. 오수진 씨가 지난주에 잡지에 실린 회장님 사진을 보고
엄청 우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 오수진. 권태민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렸다. 25년.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지 25년이었다. 홀의 조명, 사람들의 얼굴, 음악 소리,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는 더 이상 시그니엘 서울에 있지 않았다. 그는 비 냄새가 나는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 뜨거운 짜장면에 김이 피어오르는 작은 식당으로 돌아갔다. 그의 심장이 흉고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얼어붙었다. 분노나 오만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을 관통하는 마비에 가까운 충격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아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다. 경멸의 극치였다. 권태민은 몇 초간의 정적 끝에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젖은 재킷을 벗어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정리해. 그리고 이 여자를 내 눈앞에서 치워. 지아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졌다. 절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녀의 절규가 닫히는 문 뒤로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홀 안에는 다시 어색한 음악 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저 멀리 박진석 전무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볼륨의 인공적인 온기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사라졌다. 11월의 밤바람은 지아의 얇은 유니폼을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옥탑방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곰팡이 냄새와 어머니가 병실에서 습관처럼 마시던 값싼 한약 팩의 잔향이었다. 화려했던 시그니엘의 전경과 지금 그녀가 발을 디딘 이곳, 남산타워의 불빛이 아련하게 보이는 이 낡고 초라한 공간 사이의 간극이 그녀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그녀는 축축한 이불 위로 몸을 던졌다. 낡은 전열장판은 재구실을 못한 지 오래였다. 주머니에서 케이터링 업체의 해고 통지서가 바스락거렸다. 소란 및 기물 파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르바이트 자리,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했을지도 모르는 기회까지.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눈앞에는 권태민의 그 무감각한 시선만이 떠올랐다. 경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죽은 듯이 누워있던 지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낡은 밥상 다리 하나가 고장난 곳에 헐거운 장판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 오수진이 이 집으로 이사 올 때부터 유일하게 보물이라 부르며 간직해온 낡은 쇠상자가 있었다. 뚜껑을 열자 삐걱거리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안에는 몇 가지 잡동사니와 함께 비닐 커버에 소중하게 쌓인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색이 바랜 흑백 사진. 7살쯤 되었을까. 깡마르고 앳된 얼굴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보다 한두 살 더 많아 보이는 사내아이가 서 있었다. 그 아이 역시 말랐지만 두 눈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듯한 고집스러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사진 뒷면을 보았다. 희미해진 연필 자국으로 서툴게 쓰인 글씨. 수진이와 민우, 영원한 가족. 민우, 바로 그 이름이었다. 몇 주 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신문 배달을 하던 지아가 쉬는 시간에 무심코 넘기던 경제 잡지. 그 표지에는 공항에서 막 귀국하는 권태민 회장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잡지를 병실로 가져갔다. 글자를 읽기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그녀가 소리내어 기사를 읽어주곤 했기 때문이다. TK그룹 권태민 회장, 10조 원 규모의 해외 계약 성사. 그때였다. 어머니의 시선이 잡지 표지에 고정되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권태민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수십 년 된 새 상자를 열어 그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던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알아본 것이다. 25년의 세월과 값비싼 슈트.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 스타일도 그 아이 특유의 세상을 향한 반항심과 결의에 찬 눈빛을 가릴 수는 없었다. 민우야. 우리 민우. 그때 지아는 모든 것을 연결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 사진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권태민이 왜 그토록 얼음장 같았는지. 그는 과거를 지워버린 것이다. 바로 어제 의사는 지아를 따로 불렀다.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당장 수술 준비를 해도 아시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만만치 않다는 비용은 지아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그 숫자가 적힌 붉은색 고지서가 지금 그녀의 주머니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권태민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과거의 민우가 수진에게 진 빚이 있었다고 믿었다. 그때 옥탑방의 낡은 철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이런 누추한 곳에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한지아 씨 되십니까?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아까 그랜드 볼룸에서 권태민의 곁을 지키던 김 비서였다. 지아는 문을 열었다. 김 비서는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차림으로 이 좁고 지저분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게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안을 빠르게 훑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공기마저 질식시킬 듯한 프로페셔널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단어를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그는 품 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회장님께서는 한지아 씨의 곤란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방식은 곤란합니다. 그가 내민 봉투는 두툼했다. 이건 회장님께서 전하는 작은 성의입니다. 오늘 겪으신 불편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깨끗이 잊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아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옥탑방 보증금의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되는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몇 년간의 월세 걱정은 물론 당장의 병원비 일부도 해결할 수 있을 터였다. 김 비서의 눈에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무언의 압력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지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절망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이것은 성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모욕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그녀의 눈물을, 민우라는 이름을 이깟돈 몇 푼으로 사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어머니의 목숨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잊으라고요. 지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수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비서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두툼한 수표를 두 손으로 잡고 찢기 시작했다. 이게 당신들 방식입니까? 그녀는 수표를 반으로 또 반으로 종이가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때까지 잘게 찢어버렸다. 김 비서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당신네 회장에게 똑똑히 전해요. 지아는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김 비서의 가슴팍에 뿌렸다. 종이 조각들이 그의 비싼 슈트 위로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내 어머니의 기억은 당신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TK 타워 70층. 권태민의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얼음 성체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김 비서는 방금 전 옥탑방에서의 일을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이 마치 주식 시황을 보고하듯 담담하게 보고했다. 찢어진 수표 조각들.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한지아의 마지막 말까지. 권태민은 의외라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오수진이. 그리고 그녀의 딸이 그럴 리가 없었다. 돈 몇 푼의 과거를 팔아넘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랬다면 25년 전 그 굶주린 고아 민우를 거두어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김 비서가 한지아를 만나러 가기 직전 가져온 보고서였다. 오수진, 만성 신부전증 말기. 서울대학교 병원 12인실 입원 중. 그의 내면에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 명은 TK그룹의 회장 권태민이었다. 그는 이성적이었고 차가웠으며 모든 문제를 돈과 시스템으로 해결했다. 감정은 리스크일 뿐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그 편이 효율적이니까. 하지만 다른 한 명,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민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낡은 옥탑방으로, 그리고 그 초라한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갈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민우가 아니었다. 그는 재벌가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길러진 권태민이었다. 25년 전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과 과거의 냄새를 풍기며 그녀 앞에 설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부끄러웠다. 자신은 이 도시의 꼭대기에서 수십억짜리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신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온기를 알려준 사람은 저 아래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성공, 그의 부,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이 순간만큼은 역겨운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는 침묵 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TK 병원장 연결해. 몇 초 후 깍듯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권태민은 말을 끊었다. 지금 즉시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한 명을 이송해 와야겠다. 이름은 오수진, 만성 신부전증 환자다. 병원장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서렸다. 예, 하지만 회장님, 절차가 내 개인 기금으로 처리한다. 병원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꾸려 VIP 병동 최고 등급으로 준비해. 그리고 절대적으로 익명으로 진행해. 내 이름은 물론
TK그룹의 T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익명의 독지가에 의한 특별 의료 지원 프로그램. 그런 걸로 만들어서 당장 실행해.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병원 12인실 복도. 지아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원무과 직원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 주까지 입원비가 정산되지 않으면 퇴원 조치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녀는 이제 어디서도 돈을 구할 길이 없었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밧줄처럼 올가매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소란과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 의사 가운과는 질부터 달라 보이는 빳빳하고 깨끗한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앞선 남자가 지아 앞에 멈춰 섰다. 한지아 씨, 보호자 되십니까? 지아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TK병원 신장내과 과장입니다. 저희 병원 특별의료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오수진 환자분이 선정되셨습니다. 지금 즉시 저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겠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특별 지원이요. 누가요? 왜요? 익명의 독지가께서 모든 비용을 후원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송 중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지아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최고급 의료 장비가 갖춰진 앰뷸런스에 실려 TK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TK병원의 VIP 병동은 지아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치의 정점에 있었다. 병실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개인 간병인이 배치되었고 병원장이 직접 회진을 돌며 안심하십시오. 최고의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던 것이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호의 속에서 지아는 안도감 대신 싸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익명의 독지가, 그런 우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권태민의 짓이었다. 그녀가 김 비서의 면전에 수표를 찢어 모욕을 주자 그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돈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내 돈을 거절해. 그렇다면 나는 네가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겠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를 돈의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 호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영원히 그에게 빚진 자가 되고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만 할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혐오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병실에 딸린 개인 테라스에서 TK타워를 노려보았다. 저 꼭대기 어딘가에서 권태민이 자신을 비웃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방금 발급받은 VIP 병동 출입 카드를 꺼냈다. 이 황금빛 카드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뇌물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TK 타워 로비에 있었다. 어제와는 다른 낡은 청바지와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어제 자선 파티에서 본 권태민의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입구에서 무작정 기다렸다. 오후가 되어서야 익숙한 검은색 마이바흐 차량이 경사로를 빠져나왔다. 지아는 차도로 뛰어들었다. 급정거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경호원들이 뛰쳐나왔지만 지아는 이미 차창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권태민 나와, 당장 나오라고. 차창이 천천히
소리 없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무표정한 권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지아는 숨을 헐떡이며 주머니 속에 VIP 카드를 꺼내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카드가 그의 비싼 슈트 어깨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따위 거 필요 없어 말했잖아. 난 당신 돈 따위 필요 없다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내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냐고. 권태민은 잠시 떨어진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아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마주했다. 그의 입이 25년 만에 목소리로 그녀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지아는 알아챌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권태민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밤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섬이었다. 사방이 두꺼운 방탄유리로 마감된 이 거대한 공간은 바깥 세상의 소음과 온도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텅 빈 어둠뿐이었다. 그는 한지아의 낡은 청바지와 분노로 타오르던 눈빛을 떠올렸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건 그녀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자신에게 혹은 25년 전에 민우에게 던진 독백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안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렸다. 얼음이 녹아 묽어진 술은 그의 갈증을 달래주지 못했다. 한지아와의 대면은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가장 깊은 곳. 권태민이라는 갑옷 속에 숨겨둔 민우의 상처를 정면으로 헤집어 놓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차가운 비냄새가 훅 끼쳐왔다. 25, 해전. 8살의 민우는 남대문 시장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고아원의 가혹한 매질을 피해 도망친 지 사흘째였다. 굶주림은 이미 감각을 넘어 통증이 되어 온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얇은 옷가지가 얼음장처럼 살갗에 달라붙었다. 그는 젖은 생선 비린내와 썩은 과일 냄새가 뒤섞인 어두운 골목 구석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때 기적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누군가 자신의 작은 몸 위로 낡은 담요 같은 것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그러나 참을 수 없이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뿌연 시야 속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색 면 그릇이 보였다. 일어나. 먹어. 앳된. 그러나 당찬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그 아이가 바로 오수진. 한지아의 어머니였다. 수진의 어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짜장면 가게를 하고 있었다. 인정 많던 그녀는 굶어 죽어가던 민우를 외면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우를 가게 안 연탄난로 옆에 작은 쪽방으로 데려왔다. 민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챙겨주는 밥을 먹었다. 그날 그가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던 짜장면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었고 온기였으며 가족이라는 단어의 맛이었다. 민우는 그 가게에 머물렀다. 그는 수진의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고 수진을 누나라고 불렀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달을 했다. 철가방은 어린 그의 몸집보다 컸지만 그는 자신이 이 새로운 가족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수지는 유일한 그의 편이었다. 두 아이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함께 맞서는 동지처럼 끈끈해졌다. 지아가 간직한 그 낡은 흑백 사진은 바로 그 짧고 행복했던 시절의 유일한 증거였다. 수진이와 민우, 영원한 가족. 행복은 길지 않았다. 민우가 10살이 되던 해 가게는 빚더미에 올랐다.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수진의 어머니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장례식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민우와 수진은 차가운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다. 그들을 지켜주던 유일한 어른이 사라진 세상은 지옥 그 자체였다. 바로 그때 권 명예회장이 나타났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고로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의 신발을 정리하면서도 도끼 어린 눈빛을 잃지 않는 민우를 발견했다. 그는 그 아이의 눈에서 죽은 아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굶주린 늑대 같은 생존 본능을 보았다. 그는 민우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모든 것을 주겠.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그리고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힘을. 대신 민우는 오늘 여기서 죽는 거다. 너는 내 아들 권태민이 되어야 한다. 10살의 민우는 선택을 해야 했다. 수진과 함께 이 지옥에서 버티느냐, 아니면 혼자라도 살아남아 언젠가 수진을 다시 찾으러 오느냐. 그는 후자를 택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수진 누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리라 다짐했다. 그는 그렇게 수진에게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권태민이 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내졌고 철저하게 재벌가의 후계자로 길러졌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그의 폐를 채웠다. 그는 권태민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20년 동안 단 하루도 오수진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증발한 듯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오 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그는 얼음 장벽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상처받기 쉬운 민우를 숨겼다. 그런데 한지아가 나타났다. 그녀의 절규는 25년간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갈라 파티에서의 그의 침묵은 오만함이나 냉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수치심이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자신 앞에서 자신을 살렸던 은인의 딸이 돈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과 부가 바로 그 은인의 몰락을 방관한 대가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권태민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한 배은망덕한 민우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VIP 병실을 준비시켰다. 그것은 권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방식이었다. 오만함이 아니었다. 돈으로라도, 시스템으로라도 당장 이 끔찍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서툴은 발버둥이었다. 하지만 한지아는 그마저도 거부했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고 있었다. 그가 25년 전에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것을. 권태민은 서재 깊숙한 곳에 디자이너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억짜리 계약서나 보석이 아닌 똑같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수진의 집에서 몰래 HU 수진, 수인. 그의 목소리는 유리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보다 더 작게 갈라졌다. 내가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What must I possibly do? TK병원 VIP 병동의 아침은 눈부시게 고요했다. 통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방 안의 최고급 집기들을 비추며 비현실적인 온기를 만들어냈다. 어젯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신장내과 과장이 직접 찾아와 기적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예후가 좋다고 했다. 지아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이 모든 기적은 익명의 독지가, 즉 권태민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감사는 해야 했지만 감사의 대상이 그녀가 경멸하는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침대 옆간이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머니의 뺨은 오랜 투병 생활로 헬쑥했지만 어젯밤 12인실에서 보았던 죽음의 그림자는 확실히 옅어져 있었다. 지아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다. 이 손의 온기를 지켜낸 것은 결국 권태민의 돈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돈에 굴복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오후가 될 무렵 미세한 신음소리와 함께 오수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엄마. 정신이 들어 지아가 다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오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과 호화로운 병실의 풍경에 잠시 초점을 잃었던 그녀의 시선이 딸의 얼굴에 머물렀다. 아야.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했다. 지아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엄마. 수술 잘 끝났대. 이제 다 괜찮아. 몇 시간 동안 물을 마시고 안정을 취한 오수진은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했다. 지아는 어머니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수십 번을 망설였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회복 중인 어머니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물어야 했다. 권태민을 향한 이 지독한 오해, 혹은 지독한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쇠상자를 꺼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 지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상자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어머니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사진 속에 이 아이, 그리고 TK그룹 권태민 회장. 도대체 무슨 관계야? 엄마는 왜 그 사람 사진을 보고 온 거야? 오수진의 눈이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마른 손이 떨리며 사진 속 민우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맑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우리 민우. 그래. 우리 민우 맞구나. 그녀의 속삭임은 확인 사살이었다. 지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알고 있었어. 엄마. 오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사진을 넘어 창밖의 먼 허공을 향했다. 그럼 알고 있었지.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걸 봤어.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저 눈빛은, 저 고집스러운 눈빛은 민우 말고는 없어. 오수진은 자신이 그동안 비밀스럽게 간직해왔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권태민이 민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도 틈틈이 신문 경제면을 찾아 읽었다고 했다. 그가 TK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거대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모든 과정을 마치 숨겨진 가족의 성공을 지켜보는 심정으로 지켜봐 왔다는 것이다. 지아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날 잡지 보고 온 건 원망해서가 아니었어. 자기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성공해서 배신감 때문에. 지아의 목소리는 그녀 스스로의 추측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으며 점점 작아졌다. 오수진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약하게 움켜쥐었다. 아니야, 지아야. 원망이라니. 그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8살에 고아원에서 도망쳐서 그 어린 것이 배달통을 메고 골목을 누비던 걸 생각하면 엄마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에 잠겼다. 엄마는 그 애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야. 기특해서, 너무 기특해서 운 거지.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맞고 자란 아이가 저렇게 멋지게 성공해서 당당하게 서 있는 걸 보니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눈물이 났어. 내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지아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노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그녀가 상상했던 배신과 원망, 복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다면, 그럼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한테, 민우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잖아. 우리가 얼마나. 이 질문에 오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대답은 지아의 가슴을 더욱 깊게 후벼 팠다. 지아야. 걔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야. 그녀는 창밖에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TK 타워를 어렴풋이 가리켰다. 저런 대그룹의 회장이야. 그런데 나 같은 게 이렇게 병들고 초라한 내가 옛날에 너 짜장면 사준 오수진이다 하고 나타나면 그 아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녀는 약하게 기침을 했다. 엄마는 걔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내가 그 아이의 성공한 인생에 오점이 되는 건 싫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귀를 막고 싶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오점이 되기 싫어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권태민의 침묵, 갈라 파티에서 그가 보여준 그 얼음장 같은 정적은 경멸이나 무시가 아니었다. 25년 만에 나타난 은인의 딸이 하필이면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목격한 극도의 수치심과 죄책감이었다. 그가 내밀었던 수표는 입막음용 뇌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어떻게든 돕고 싶었던 민우의 서투른 방식이었다. 그녀가 그 수표를 찢어버렸을 때, 그가 병실을 옮겼을 때, 그것은 권력 과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정당한 도움조차 거부당하자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마지막 속죄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지아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고귀한 마음을 몰라봤고 권태민의 깊은 죄책감을 오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으로 모든 것을 망쳤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그의 서투른 친절에,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침을 뱉었다. 권태민의 실토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지아의 절규는 그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TK그룹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랜드 볼룸에서의 소동은 수백 명의 눈이 지켜본 사건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박진석 전무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의 소란을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해프닝으로 덮으려던 홍보팀의 노력을 비웃으며 뒤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해 그날 밤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가장 자극적인 순간의 영상을 열어 언론사에 동시에 뿌렸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화려한 연회장을 배경으로 낡은 유니폼을 입은 한지아가 TK그룹의 총수 권태민 회장 앞에서 절박하게 무릎을 꿇는 장면.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을 뒤덮었다. 하지만 박 전무의 공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기자들을 동원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단독 얼음 장벽 권태민 회장. 과거의 은인을 외면하다. 한 여인의 절규. 어머니가 당신 사진을 보고 울었다. TK그룹. 돈으로 입막음 시도. 수표 찍기자 병원 강제 이송. 기사들은 한지아가 권태민의 과거 생명의 은인 오수진의 딸이며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무참히 쫓겨났다는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김 비서가 내밀었던 수표와 VIP 병실로의 이송은 은혜를 갚기 위한 행동이 아닌 과거를 숨기기 위한 비정한 입막음으로 둔갑했다. 여론은 차가운 얼음물에 기름을 부은 듯 폭발했다. 재벌에 대한 대중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에 불이 붙었다. 얼음 장벽이라는 그의 별명은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라는 낙인이 되었다.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루 만에 수조 원의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고 국내외 파트너사들의 계약 취소 통보가 빗발쳤다. TK타워 70층 집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임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드나들며 대책을 촉구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권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그가 배은망덕한 놈이었다. 결국 긴급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박진석 전무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비통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도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과거사가 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주들과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회장님께서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명백하게 부인하셔야 합니다. 부인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다. 그것은 사실상 한지아와 오수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권태민은 그들의 제안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같은 시각 VIP 병실. 지아는 마침내 어머니에게서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깊은 충격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병실에 놓인 대형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속보 TK그룹 권태민 회장. 은인 배신설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화면에는 어젯밤 자신이 경멸을 담아 노려보았던 TK 타워로비가 비쳤다. 그리고 그 아래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 총수. 과거를 돈으로 지우려 한 페류나라는 끔찍한 자막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지아는 숨이 멎었다. 자신이 한 짓이, 자신의 어리석은 분노와 자존심이 권태민을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려던 행동이 오히려 어머니를 재벌을 등친 사기꾼의 모친으로, 그리고 권태민을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로 만들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박진석 전무가 놓은 덫의 완벽한 미끼였음을 깨달았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병실을 뛰쳐나왔다. 기자회견장은 TK타워지하 1층 대강당에 마련되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발 디딜 틈 없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플래시 세례로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이곳은 해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을 향한 공개 처형장이었다. 권태민은 무대 중앙, 수십 개의 마이크 앞에 홀로 섰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지만 얼음장 같던 표정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깊은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사회 임원석 맨 앞줄. 박진석 전무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각도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홍보팀이 작성한 모든 것을 악의적인 오해와 금품을 노린 접근으로 몰아가는 모범 답안이 프롬프터에 떠 있었다. 그때 강당 뒤편에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한지아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헝클어진 머리칼로 병원에서 달려온 초라한 모습 그대로였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저 여자가, 그 여자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박진석 전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바로 그 순간 한 기자가 이 극적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권태민 회장, 저 여성이 바로 그 은인의 딸입니까? 회장님, 정말로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배신하고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습니까?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모든 시선이 다시 권태민에게로 향했다. 그가 프롬프터에 적힌 대로 사실무근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한지아는 사기꾼이 되고 모든 것은 끝이었다. 홍보팀 임원이 옆에서 땀을 흘리며 그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준비된 대로. 권태민은 그를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프롬프터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강당 뒤편에 서서 울고 있는 한지아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정면의 수백 대 카메라 렌즈를, 그 너머의 대한민국 전체를 응시했다.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박진석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사실이 아닙니다. 홍보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찰나 권태민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진실은 그 기사 내용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사는 제가 은인을 배신했다고 썼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은인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인 오수진 여사님과 그 따님인 한지아 씨 앞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 배은망덕하고 비겁한 쓰레기였습니다.
충격. 박진석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무슨... 권태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민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굶주리던 남대문 시장의 골목, 자신을 거두어준 오수진 여사의 어머니,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수진 누나. 그는 자신이 어떻게 권태민이 되었는지, 그리고 25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했다. 갈라 파티에서 한지아 씨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은인의 딸이 저에게 돈 때문에 무릎을 꿇는 그 끔찍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저의 지독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그 수치심을 덮으려 했고 VIP 병실로 그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듣는 모든 이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조명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는 강당 뒤편,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한지아를, 그리고 병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오수진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TK그룹의 총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 권태민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굽혔다. 90도였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하고 처절한 사죄의 절이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례 없는 재벌 총수의 고백과 사죄의 충격으로 정지했다. 박진석 전무는 자신이 쏜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왔음을 깨닫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당 뒤편에서 한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90도짜리 사죄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모든 뉴스 채널과 포털 사이트의 메인은 그의 고백으로 도배되었다. 얼음장벽 권태민이 사실은 상처 입은 과거를 숨기고 있던 민우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침묵이 오만이 아닌 극도의 수치심이었다는 진실은 대중의 감성을 자극했다. 여론은 언제나 그렇듯 극적이었고 180도 돌아섰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 3세라는 비난은 하룻밤 사이에 과거의 빚을 갚으려 고뇌하는 인간적인 총수라는 동정론으로 바뀌었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멈추고 경이로운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대중은 냉혹한 기업 TK가 아니라 한 남자의 서사가 담긴 기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반면 이 모든 사태를 뒤에서 조종하며 권태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던 박진석 전무는 즉각적인 내부 감사에 직면했다. 권태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조용히 추적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라는 극약 처방은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동시에 내부의 적을 처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기도 했다. 박진석의 몰락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권태민에게 주가 방어와 박 전무의 처리는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진정한 심판은 이 사회가 아닌 TK병원 1201호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공적인 고백이었다면 지금부터는 25년 동안 미뤄왔던 사적인 용서를 구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섰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그의 손이 얇은 병실 문 손잡이 위에서 미세하게 망설였다. 그의 뒤에는 김 비서가
값비싼 선물이 아닌 방금 막 배달된 듯한 보온 가방 하나를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아는 병실 TV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권태민의 고백과 90도 사죄를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녀의 뺨은 마르지 않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자신의 오해와 섣부른 분노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진실을 밝혔다는 충격이 뒤엉켜 있었다. 어머니 오수진은 그저 말없이 화면 속에서 머리를 조아린 민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화들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권태민이 들어섰다. 그는 기자회견 때의 날카로운 슈트가 아닌 짙은 색의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화려한 갑옷을 벗어던진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라 25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민우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이 곧장 침대 위에 오수진에게로 향했다. 시간이 멈췄다. 그는 병들고 쇠약해진 여인의 얼굴에서 25년 전 그 추운 골목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던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 오수진 역시 이 도시의 정점에선 재벌 총수의 얼굴에서 굶주림에 지쳐 있으면서도 눈빛만은 살아있던 그 고집센 사내 아이를 보았다. 지아는 이 역사적인 재회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권태민은 몇 걸음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기자회견장에서의 90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처절하고 완전한 굴복이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25년의 회한이 담겨 있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주머니, 수십 년 만에 불러보는 그 호칭이었다. 오수진의 말은 손이 떨리며 그를 향해 뻗어왔다. 참았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일어나. 민우야. 어서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단호했다. 얼굴 좀 보자. 이렇게 멋지게 자랐는데 왜 무릎을 꿇고 있어? 네가 잘 살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다 고마운데. 그녀의 말에 권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다. 그가 일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권태민은 뒤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조용히 보온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소리 없이 병실을 나가 문을 닫았다. 권태민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최고급 과일 바구니나 값비싼 보약이 들어있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짜장면 2그릇이 들어있었다. 25년 전. 그들의 과거를 상징하는 그 익숙하고 고소한 냄새가 최고급 VIP 병실의 소독약 냄새를 밀어냈다. 지아의 눈이 커졌다. 권태민은 나무젓가락을 뜯으며 어색하게 말했다. 병원 밥은 입에 안 맞으실 것 같아서요. 그는 오수진의 침상 테이블 위로 그릇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아주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은 아니겠지만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오수진은 짜장면을 바라보다가 권태민을 바라보다가 이내 푸흡하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은 곧 기침으로 변했지만
그것은 분명 기쁨의 소리였다. 이 녀석 하나도 안 변했네. 그땐 먹을 것만 밝히더니 그 한마디에 25년 동안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 굳어있던 지아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말없이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고 현재의 용서를 확인하며 미래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오수진은 긴장이 풀린 듯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권태민과 지아는 병실 구석의 작은 응접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감정의 경랑이 지나가고 이제 현실적인 대화가 필요했다. 권태민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수표책이 아니었다. 이게 뭡니까?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돈이 아닙니다. 한지아 씨. 권태민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 얼음은 없었다. 이건 제가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지아 쪽으로 밀었다. 표지에는 재단법인 오수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지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재단은 아주머니처럼 만성 신부전증이나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수술비 때문에 절망하는 환자들을 위해 세워질 겁니다. 그가 설명했다. 지아가 다음 장을 넘기자 재단의 초기 출연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지아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만큼 거대한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이건 TK그룹의 돈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제 개인 재산 전부를 출연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재단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 재단을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권태민은 지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돈 때문에 절망해 본 사람, 병마와 싸우는 가족의 고통을 아는 사람, 그리고 아주머니처럼 따뜻한 마음과 한지아 씨처럼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마 저를 지아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전 이런 건 한 번도 전 그저 아르바이트나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권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자선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이건 일입니다. 그리고 제안입니다. 한지아 씨. 새로 설립될 오수진 재단의 이사장 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지아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권태민이 던져주는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빚을 갚는 방식이자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무릎 꿇는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오수진의 딸이었다. 그녀의 눈이 절망이 아닌 새로운 사명감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류철을 덮었다. 네, 맞겠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사용한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닌 존경하는 파트너로서의 호칭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TK 타워의 냉기 대신 마포구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오수진 재단 사무실은 늦가을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분주했다.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원두커피 향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재단 탕비실에서 끓고 있는 구수한 팥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환자 가족들과 상담하는 직원들의 나직한 목소리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활기차게 공간을 채웠다. 사무실 가장 안쪽 유리벽으로 구분된 사무실 입구에는 이사장 한지아라는 명패가 단정하게 붙어 있었다. 낡은 청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단정하게 자른 머리. 깔끔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절박함에 내몰리던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이사장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갓 수술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환자의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서류는 저희가 다 처리할 거예요. 지금은 아버님 간호에만 집중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재단 로비로 향했다. 그곳 탕비실에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오수진 여사가 재단의 공식 봉사단장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녀는 막 끓인 팥죽을 보온 도시락에 담으며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건 302호실 김할머니 갖다 드리고, 이건 오늘 퇴원하는 총각. 든든하게 먹어야지. 투병 생활로 헬쑥했던 뺨은 혈색이 돌아 건강하게 빛났고, 그녀의 따뜻한 에너지는 재단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얼음장 같은 표정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의 면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양손에 커다란 상자 2개를 들고 있었다. 어이쿠, 민우 왔구나. 오수진 여사가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이모님, 오늘 춥다고 해서 애들 장난감이랑 겨울 내에 좀 가져왔습니다. 권태민이었다. 아니, 재단에서 그는 권 회장님이 아닌 민우 봉사자님으로 불렸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장벽이 아니었다. 재단 일에 관여하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의 얼어붙었던 감정선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이제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오수진 여사가 끓여주는 팥죽을 받아들고는 아이처럼 맛있게 먹을 줄도 알았다. 물론 TK그룹의 총수로서의 냉철함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이 공간에서만큼은 그는 권태민의 갑옷을 벗고 민우로 숨을 쉬었다. 한지아의 사무실 벽 한편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오수진 재단 설립 1주년 만에 100번째 환자 완치. 그 옆에는 아주 작게 그보다 몇 달 전에 낡은 기사도 있었다. 박진석 전 TK 전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과거는 이제 역사로 봉인되었다. 오늘 재단 사무실이 유난히 분주했던 이유는 바로 그 100번째 수술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작은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중앙 테이블에는 샴페인과 캐비어 대신 피자와 치킨, 그리고 오수진 여사가 직접 만든 잡채가 푸짐하게 차려졌다. 재단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마침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던 몇몇 완치 환자들이 모여 소박하지만 따뜻한 축하를 나누었다. 자, 우리 한 이사장님 한 말씀하셔야죠. 직원의 성화에 못 이긴 척 지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잠시 1년 전 시그니엘 호텔에서 절규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자신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모두 우리 어머님, 그리고 묵묵히 지원해 주신 권 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 덕분입니다. 저희는 그저 절박했던 과거의 저희 자신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그때 오수진 여사가 낡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 자자, 이런 날 사진이 빠질 수 없지. 다들 모여봐. 모두가 왁자지껄하게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다시 흩어져 음식을 나눌 때 오수진 여사가 지아와 권태민을 불렀다. 아니, 너희 둘은 따로 찍어야지. 재단의 1등 공신들인데. 자, 민우 너 이리 오고. 지아, 너도 엄마 옆에서. 오수진 여사는 두 사람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양옆에 세웠다. 지아는 왼쪽, 권태민은 오른쪽에 섰다. 묘한 어색함이 흘렀다. 1년 전, 그들은 차가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소리치던 채무자와 채권자 혹은 그 반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고, 둘 다 뻣뻣하기는 좀부터 오수진 여사가 두 사람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어깨에 두르게 했다. 지아의 손과 권태민의 손이 오수진 여사의 등 뒤에서 어색하게 스쳤다. 자, 웃어야지 치즈. 지아는 어색하게 웃으려다 옆에 선 권태민을 보았다. 그 역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낯선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지아의 어색했던 미소도 진심이 되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다. 파티가 끝나고 저녁이 되어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아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권태민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다. 정리 다 됐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모셔다 드렸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회장님, 지아는 여전히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은 이제 존경과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 컸. 권태민은 책상 위에 작은 액자 하나를 내려놓았다. 아까 오수진 여사가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녀가 어느새 인화해서 액자에 끼워둔 모양이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너무나도 닮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진짜 가족이었던 것처럼. 지아 씨, 권태민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네, 이젠 민우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지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권태민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이모님도 그렇게 부르시니까. 지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우 씨도 편하게 지아 씨라고 부르세요. 그러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들 사이의 마지막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권태민이 사무실을 나간 후 지아는 책상 위에 놓인 새 액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쇠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서 25년 된 흑백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수진이와 민우, 영원한 가족. 그녀는 그 낡은 사진을
오늘 찍은 새로운 사진이 담긴 액자 바로 옆에 나란히 세워두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25년 전 두 아이가 꿈꾸었던 영원한 가족이라는 약속은 시간을 돌고 돌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마침내 이어졌다. 빚은 갚아졌다. 돈이 아니라 구원받은 수많은 생명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새로운 미래로. 지아는 두 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미소 지었다.